안녕하세요. 김일계 경제스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증시에 증시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건지, 외국인 그리고 내국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자금들이 과연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얼만큼 유입이 되고 있는 건지 상황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선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이 증시자금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부터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이 올해 들어서 좀 들어오고 있나요? 예, 뭐 올 연초에는 참 많이 들어왔었죠. 네. 코스피 시장만 1월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한 6조 4천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2월에는 한 4,300억 정도로 줄어들고요. 네. 3월 들어서 많이 팔고 있어요. 3월 들어서 한 7천억 정도, 아직 3월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 7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외국인 순매수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특히 외국인 순매수 5일 이동 평균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방향이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서 3월에 주가가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네. 1월 달에는 6조가 넘어가는 아주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2월에는 꽤 줄어들었고요. 3월에는 오히려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인데요. 네. 예, 미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고요. 뭐 인수는 한다고 그러지만은 지금도 미국 금융회사들 특히 뭐 대형 금융회사는 괜찮은데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은 제일 상관계수가 높은 게 우리나라 환율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2월 2일 날 1,22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3월 들어가지고 1,300원이 넘어버렸죠. 예,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게 원달러율하고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예요. 네. 뭐 방향은 거의 같거든요. 외국인이 순매수하면 우리 코스피가 오르고 뭐 뒤따라 환율도 떨어지고 이런 관계였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환율은 이제 축을 거꾸로 그려놨어요. 네. 그림에. 그래서 환율이 또 오르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환율이 올랐죠. 근데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니까요. 미국 시장이 불안하고 또 유럽계 은행도 뭐 CS 있고 또 도이치뱅크 불안하다. 그러니까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또 한국 경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니까 또 외국인들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네, 순매도 이유로 두 가지 크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금융회사 파산,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SVB 사태 기억이 나시죠?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은행들이 불안감을 많이 조성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점이 좀 영향을 줬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이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이 이 영향을 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앞으로 매수를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이게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살펴봐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네. 그렇게 매수할 가능성은 좀 단기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금융회사들 상당히 좀 부실해지고 있죠. 네. 중소은행 또 파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모든 자산가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다.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완전히 붕괴됐고요. 주식시장이 붕괴됐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근데 주택 시장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 시장,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 급락해가지고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주택 가격은 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요새 여러분 또 언론에서 가끔 보시겠지만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좀 네.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상업용 부동산이 고점에서 한 15% 떨어졌고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사무실, 상가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근데 특히 사무실이 25%나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미국 거 사무실 공실률 보니까요. 무려 17%나 됩니다. 와. 이게 2019년 9월 달에 12%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17%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사무실,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에서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근데 이걸 누가 많이 대출했느냐 이걸 보니까 대형 은행보다는 미국 중소형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7%예요. 네. 대형 은행에서 상업용 대출 비중이 차지한 건 한 13%밖에 안 되는데 중소은행은 대출 중에서 43%가 이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거든요. 맞네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앞으로 미국 그 중소형 금융회사들, 은행들 앞으로도 파산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 주가도 떨어지고 미국 주가 떨어지면 주시장으로 자금이 덜 들어오면서 아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4, 5월까지는 그래도 주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3분기 들어가가지고는 미국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우리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국 그 상업용 부동산 이게 부실 심화되고 또 중소형 은행들이 많이 어려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면요.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아마 미 연준이 저는 금리를 못 올릴 거로 보고 있거든요. 지난 3월 FOMC에서 지금 4.75에서 5%까지 그렇게 올려놨는데요. 지난 FOMC가 발표문 보더라도 뭐 이런 문구가 있었죠. 미국 금융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번에 뭐 상업 은행들, 중소형 은행들이 부실 뭐 파산되면서 대출이나 그 다음에 소비, 투자 이게 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게 굉장히 불확실하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불안하니까 가게도 아마 소비를 줄일 거예요. 기업도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걸 더 줄일 것 가능성이 높고요. 금융회사들도 아마 대출을 엄격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수요를 위축시켜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가 이거로 상당히 나타나 버렸다. 그래서 금리를 아마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인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올해 안에 인하를 할 그렇죠. 가능성이 예, 있는 저는 건가요? 4분기에 금리 네. 인하한다. 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4분기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신흥시장이나 우리나라에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리고 혹은 뭐 연말에 가서 이제 내릴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으면은 신흥시장들은 먼저 금리를 내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기준금리를 3.5%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멈췄다 혹은 조만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 경제는 작년 4분기, 올 1분기에도 뭐 거의 3%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 1분기도 아마 수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은 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23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작년에도 89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요. 올해는 지금 뭐 3월 22일까지입니다. 네. 예, 그런데 보니까 한 52억 달러 정도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주식형 펀드가 미국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요. 유럽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고 아시아 신흥국으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선 중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만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네. 이거는 아마 미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신흥국이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 금리를 내리면 앞으로 신흥국 경제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최근에 그 주식형 펀드가 미국은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 중국, 뭐 대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경제가 불안하면은요 전체적으로 안 들어올 텐데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가 지수가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무래도 아시아 중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요? 예, 코스닥이 작년 말에 비해서
거의 25%는 올랐어요. 와, 그랬군요. 그 지수가 25% 올랐다면 그거 대단한 겁니다. 네, 네. 우리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물론 작년에 러시아 주가 지수 다음으로 우리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많이 떨어져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다. 예,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 코스피도 지금 세계 평균보다는 상승률이 좀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가가 그만큼 저평가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면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오른 편이었는지는 몰랐네요. 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매수 가능성 요인 중에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또 신흥시장에 자금이 유입된다. 이런 것들 외에도 뭔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좀 냉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할까요? 예,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특히 그 지정학적 북한 문제 때문에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대만하고 저 중국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미국하고 우리가 뭐 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은 계속 그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뭐 우리나라 돈 들어오다가도 금방 멈춰버릴 수가 있죠. 아, 예, 그런 그 예상적인 리스크는 좀 전망하기 힘드니까요. 네. 예, 단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음. 예,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 이런 기대만 있으면은 우리나라 다른 신흥국들이 먼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외국인이 앞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 그리고 긍정적인 요인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외국인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종목들이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죠. 삼성전자 뭐 주식 보니까. 이런 것들 예, 위주로 사는 대표적으로 건가요? 뭐 삼성전자인데요. 네. 예, 삼성전자가 한때 외국인들이 53%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50%를 약간 좀 높았는데 외국인이 산다면은 뭐 삼성전자겠죠.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뭐 거의 47%, 50%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시가총액이 지금 2위인 게 LG에너지솔루션이죠. 네. 이거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오, 그래서 저는 한국 코스피는 삼성전자에도 의존하지만은 또 LG에너지솔루션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 지수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외국인들이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산다면은 비중이 5%밖에 안 된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뭐 주저주저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걸 많이 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외국인 증시 자금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으니까요. 국내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자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 국내 자금도 1, 2월 달에는 뭐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면은 고객 예탁금 뭐 49조 안팎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 및 채권형 펀드라고 있죠. 네. 이게 중시증권거 MMF도 있죠. 예, 그런데 고객 예탁금 뭐 주식 채권형 펀드 이거는 거의 뭐 정체되고 있어요. 뭐 고객 예탁금 49조 안팎이고 주식형 펀드 뭐 125조 안팎, 채권형 펀드 120조 안팎. 그래서 크게 변동은 안 하는데요. 이 MMF거든요. 예, 그런데 요새 그 미국도 보니까 중소은행 부실하다고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지고 MMF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작년 말에 비해서 가장 그 늘어나는 게 MMF예요. MMF. 예, 작년 말에 한 151조 정도 됐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200조, 한 오. 195조 그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MMF란 자금은 지극히 단기 자금이에요.
언제든지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금이 일부는 저는 주식시장으로 뭐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고객의 탁금 주식 및 채권형 펀드 MMF 제가 그림 그려놨습니다만 이게 1, 2월 달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늘었었어요. 주로 MMF 때문에.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주가가 조정 보이니까 이것도 좀 정체되는 모습이거든요. 아, 그런데 앞으로가 MMF에 거의 200조 원 가까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저는 이런 돈들이 뭐 주식시장만 좀 안정된다면은 뭐 우선은 그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자금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비슷하게 1, 2월 달에 좀 급증을 하다가 3월 달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MMF,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주가 흐름에는 좀 긍정적인 네. 영향을 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우선 저 실물하고 그 다음에 금융 측면에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 금융 측면에서는 은행의 금리가 더 많이 떨어져야 되죠. 이미 떨어지고는 있어요. 작년 뭐 9월, 10월 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까지 갔었거든요. 네. 뭐 저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때는 지나치게 금리가 높았으니까 저도 은행 예금을 가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5% 같은 금리가 지금은 3.5% 조만간 3%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 3%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마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그렇게 예금 안 맡길 것 같습니다.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네. 제가 그림에 그 M1하고 M2 비율, M1은 좁은 의미의 통화예요. M1은 요구 예금 플러스 현금 통화거든요. 네. 언제든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이죠. M2는 그거에다가 뭐 저축성 예금 이런 걸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과거 보면은 M2보다는 M1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때 유동자금이 많았을 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이 많이 몰려들면서 M1보다 M2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 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은 아마 은행 저축성 예금, 정기 예금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마 MMF로 M1으로 모여가지고 아마 주식시장을 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되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거의 뭐 저점은 도달했지 않느냐. 그리고 3분기에 제가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게 떨어지고 주가가 다시 저평가됐다고 판단되면은 이런 돈들이 저는 주식시장으로 몰리리라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월 M1하고 M2 비율 이게 이제 증가하는가 이걸 지금 계속 줄어들었는데 증가하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죠. 그래서 현재 경기는 올해 정말 나쁩니다. 우리 경제 올해 뭐 정부 한국은행에서 1.6%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1% 안팎, 뭐 1%만 해도 괜찮은 성장이거든요. 그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경제 성장은 그렇게 낮지만은 그런데 앞으로 경기를 예상해 주는 그 선행주 순환 변동치. 네. 이게 제가 계속 그 3월이 저점일 것이다. 이거 물론 5월 말 가야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5월 중순 가면은 OECD 선행지수가 먼저 발표되면서 이게 좀 반등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게 계속 반등한 게 아니라 뭐 상반기 상승하다 하반기에는 좀 주춤거리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면은 지금은 경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네. 이런 조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은행 예금으로 금리가 낮지 않으면서 돈이 덜 들어가고요. 아마 이런 돈들이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시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뭐 3분기쯤이 아닐까. 3분기에서 4분기로 가는 시점에 다시 M2에 비해서 M1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요. 네. 이런 일부 돈들이 그 주식시장으로 오르면서 뭐 4분기 이후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로 이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까지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증시 자금, 우리 증시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건지 현황을 살펴봤고요. 또 앞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 외국인과 그리고 내국인들이 이 증시 자금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에 대한 얘기까지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줘서요. 이 요인들 하나하나 뉴스들 팔로우업 하면서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데이터 나오면 가끔 최근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뉴스들 팔로우업 하면서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